5,000년 역사가 단숨에 이해되는 최소한의 한국사. 최태성 지음. 프런트 페이지. 조선 전기 태평성대. 통치체제 확립과 문화발전. 태종의 왕권 강화. 그토록 바라던 왕위에 오른 태종은 왕권 강화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조선이 왕의 나라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가장 먼저 한 일은 사병을 혁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병은 권력을 가진 개인이 사사로운 목적으로 부리는 병사로 태종이 권력을 장악하는 데 가장 힘이 되어준 존재이기도 했지요. 이성계가 데리고 있었던 친위 부대를 일부 하사받고 자신도 그런 조직을 만들었기 때문에 태종은 막강한 무력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태종은 사병이 왕권에 얼마나 위협이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걸 이용해서 왕위를 찬탈했으니 이제 더 이상은 그런 일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되지만 너희는 안 돼 하는 마음으로 사병을 전부 빼앗아 버리지요. 그 다음으로는 재상들과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줍니다. 바로 육조 직계제를 시행한 것이지요. 원래대로라면 왕이 재상들의 합의기관인 의정부를 거쳐서 명령을 내리거나 보고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란 일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등의 재상들과 먼저 논의한 다음에 재상들이 사인을 해주면 행정실무관청인 육조로 내려가는 식이었는데 태종이 그걸 거부한 것입니다. 왜 재상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조선은 왕의 나라이니 왕이 명령을 내리면 그냥 하라는 말이지요. 반대로 왕에게 보고를 할 때도 해당 관청에서 직접 하게끔 했습니다. 한마디로 의정부 패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왕 중심의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바꾼 것이지요. 이렇게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태종은 손에 피를 정말 많이도 묻혔습니다. 왕권에 도전하는 세력은 살려두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었습니다. 정몽주를 죽이고 정도전을 죽일 때처럼 목숨을 내걸고 함께 싸웠던 충신이었다 하더라도 왕권에 방해가 된다면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그 중에는 자기 부인의 형제들인 민씨 세력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도 황당합니다. 조선 왕조 실록을 보면 왕이 아들에게 자기 자리를 물려주겠다는 액션을 자주 보입니다. 이제 그만 왕위를 물려주고 은퇴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신하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그 자리를 지켜달라고 해야겠지요? 속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말려야 돼요. 그런데 태종이 세자에게 선의하겠다고 하니까 민씨 세력들이 웃었대요. 기록에 남아있기를 표정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였다고 해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태종이 다시 선위를 말하면 다들 적극적으로 말렸어요. 선위의 시호자만 꺼내도 세자와 신하들이 그 말을 거두어 달라면서 애원했습니다. 사극을 보면 안위되옵니다 하면서 신하들이 사정을 하잖아요. 태종이 그런 선례를 만든 거예요. 어찌되었던 권력을 위해서라면 피도 눈물도 없었던 태종으로 인해 조선의 왕권은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한 권력을 가진 태종에게도 마음처럼 되지 않는 일이 하나 있었죠. 적장자 세자를 폐위한 이유. 정상적인 절차로 왕위에 오르지 못했던 태종은 그것이 나름의 아킬레스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쩔 수 없었지만 다음 왕에게는 어떻게든 정상적인 절차로 왕위를 물려줘서 왕실을 안정화하고 싶었겠지요. 그래서
첫 번째 부인의 첫 번째 아들인 적장자 양령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여러모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양령이 아빠를 아주 빼다 박은 거예요. 술도 여자도 사냥도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골치 아픈 아들이었지요. 당연히 평판이 좋지 않았고요. 태종은 어떻게든 아들의 방패가 되어주려고 했습니다. 피해 숙청을 벌이는 사람이었지만 자식 사랑만큼은 남달랐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의 노력에도 아들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속 기행을 일삼던 양령은 궁에 양반의 첩을 데려오기까지 했습니다. 유교의 나라 조선의 세자가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삼강오륜을 어기고 다른 사람의 첩을 빼앗은 거예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다른 사람이 그래도 손가락질을 받을 텐데 장차 왕이 될 사람이 그런 짓을 했으니 신하들이 얼마나 쑥덕거렸겠어요. 태종 눈치를 보느라 말은 못했지만 다들 속으로는 이건 진짜 아니지 않나 했을 거예요. 태종은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지요. 원래 성격대로라면 노발대발하며 큰 벌을 내려야 하는데 야단을 치고 근신을 명하는 선에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계속 봐주는 아버지에게 양령이 편지 한 통을 올립니다. 그런데 반성의 편지가 아니라 원망의 편지였어요. 전하께서는 수많은 여자를 궁궐에 들이시면서 왜 저는 한 명도 못 들이게 하십니까? 라고 하거든요. 더 기가 막힌 내용은 편지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제 첩 하나를 내쫓으려다 잃는 것은 많고 얻는 것은 적을 것입니다. 협박이나 다름없는 내용이었지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중에 좋지 않을 거란 뜻이잖아요. 양령의 편지를 받은 태종은 어쩌면 계속 미뤄왔을지 모를 그 결정을 내리고야 말았습니다. 세자를 폐위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어떻게든 지키고자 했던 적장자 계승 원칙을 버린 것이지요. 이때 태종이 참 많이 울었다고 해요. 왕위를 물려주면 안 된다는 것은 알지만 아들을 아끼는 마음은 분명 컸던 거예요. 세자 자리는 셋째 아들인 충령에게 돌아갔습니다. 건강이 염려될 만큼 공부를 열심히 했고 인성면에서도 신하들이 항상 칭찬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무척 잘된 일이지요. 이 충령이 훗날 조선 전기 르네상스를 연 제4대 왕 세종이 되거든요. 태종이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면 사실 세종이라는 위인은 나올 수가 없었지요. 세종이 원하는 정치를 원 없이 펼친 것 또한 어쩌면 태종의 덕인지도 모릅니다. 태종은 왕권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면 모두 죽여 없앴어요. 외척이든 공신이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훗날 아들의 앞날에 그 어떤 걸림돌도 없도록 해준 것이지요. 물론 태종도 아들 덕을 봤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인 태종에 대한 평가까지 바꿀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세종의 존재예요. 세종이 없었더라면 태종이 어떤 모습으로 역사에 남았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조선 최고의 성군, 세종. 세종은 아버지와 정말 달랐습니다. 세종의 큰형 양령이 아버지를 닮아 사냥을 좋아한 것과 달리 세종은 사냥은커녕 운동 자체를 즐기지 않았어요. 가만히 앉아 책 읽는 걸 좋아하는 독서광이었죠. 게다가 세종이 특히 좋아한 음식은 고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고기를 참 좋아했어요. 밥상에 고기가 없으면 밥을 안 먹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일화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왕이 죽으면 일정 기간 동안 고기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태종은 떠날 때가 되니 세종이 걱정되었어요. 아들의 식성을 잘 알고 있었으니 자신의 상중에 아들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미리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기가 죽더라도 세종이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라고 명한 거예요. 태종의 자식 사랑이 이렇게 끔찍했어요. 두 사람은 정치 스타일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종은 조선시대 최고의 소통왕이에요. 재상들과 소통하는 것을 아주 중시했습니다. 왕이 하는 말을 그대로 적는 실록을 보면 왕이 어떤 말을 자주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세종실록에 정말 많이 나오는 대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경의 의견은 어떠한가? 세종은 이 말을 거의 습관처럼 반복했습니다. 세종은 자꾸 묻고 많이 듣는 왕이었어요. 경청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여러 사람과 논의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야 최종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태종은 자기가 결정하고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었으니까 아버지랑은 정반대인 거죠. 그런 세종에게는 나랏일을 함께 고민하고 소통할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서사제를 시행합니다. 태종은 의정부를 건너뛰는 육조 직계제를 도입했는데 세종은 의정부에서 대신들과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태종 때와 달리 의정부의 권한이 강해졌지요. 그리고 좋은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집현전도 만들었고요. 세종은 워낙 업적이 많습니다. 재위 기간 내내 너무나 많은 일을 했거든요. 문화 업적이 널리 알려져 있지만 군사적 업적도 출중합니다.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최윤덕과 김종서를 보내 여진족을 몰아내고 사군육진을 개척했어요. 지금의 한반도 지도는 세종 때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대마도를 정벌해서 고려 말부터 극성을 부리던 왜구를 몰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에게도 평화가 찾아왔지요. 세종의 관심사는 무궁무진했는데 과학기술 발전에도 많은 힘을 쏟았습니다. 세종 이전까지 우리는 시간에 대한 주권이 없었어요. 중국 역법을 그대로 받아와서 썼거든요. 중국이랑 우리나라 사이에 시차가 있으니까 이 달력도 당연히 오차가 있었어요. 조선은 농업국가라 농사가 중요한데 중국 달력을 사용하니 씨를 뿌려야 되는 시점이나 물을 대야 하는 시점 같은 것들이 조금씩 안 맞았지요. 세종은 직접 천문과 수학을 공부하고 학자들과 함께 연구해서 한양을 중심으로 한 역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바로 칠정산이에요. 세종 때 비로소 시간에 대한 주권을 찾은 거예요. 사실 지금도 우리는 우리 시간을 쓰지 못하고 있어요. 동경시를 쓰고 있잖아요. 실제로는 분명 30분이라는 시차가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일본과 시간이 같거든요. 세종이 이 사실을 안다면 의아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왜 우리 시간을 안 써? 하시겠죠. 이제 와서 바꾸려면 불편하기도 하고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니까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겠지만 세종의 관점에서 본다면 옳은 일은 아니겠지요. 세종은 시간 주권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 주권을 백성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은 시간을 알 수가 없었어요. 환경의 변화를 통해 짐작하기만 했습니다. 해가 지면 집에 돌아갈 시간이고 해가 뜨면 일어날 시간인 거예요. 세종은 앙부일구라는 해시계를 만들어서 종로대로 한복판에 설치했어요. 지나가는 사람 누구나 시간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물시계인 자경루, 추구기, 수표교도 전부 세종의 명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목적은 하나, 바로 백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였습니다.
세종은 소통의 왕이자 애민의 왕이었어요. 훈민정음도 백성들이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표현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었잖아요. 세종은 처음부터 끝까지 백성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나랏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 어떤 왕이 되어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한 조선 최고의 성군이라 할 만합니다. 한글의 탄생, 훈민정음 창제. 하지만 세종의 가장 큰 업적을 말하라 하면 훈민정음의 창제를 꼽을 것입니다. 세종은 많은 인재와 함께하기 위해 집현전을 만들었습니다. 모을 집, 현명할 현, 정각 전. 즉, 똑똑한 사람을 모아놓은 정각이라는 뜻이지요. 집현전은 국왕 자문기관이자 학문연구기관이었습니다. 이곳에 모인 조선 최고의 학자들은 학문에 힘쓰며 세종과 함께 나랏 일을 의논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 민족의 역작인 한글이 탄생했지요. 훈민정음이 탄생하는 과정은 결코 녹록지 않았어요. 대신들의 반대가 워낙 심해서 다 만든 뒤에도 반포하기까지 몇 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만큼 저항이 컸다는 거지요. 당시 대제학이었던 최만리가 훈민정음 창제를 반대하며 올린 상소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유의 문자를 만드는 것은 중화사상에 어긋나옵니다. 학문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우려와 달리 훈민정음은 민족 문화를 꽃피우는 원동력이 됐어요. 최만리는 중화주의 세계관에 갇혀 시대 너머를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지금 나의 시야는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 하는 서늘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도 수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찬성하는 이슈도 있고 반대하는 이슈도 있겠지요. 그럴 때 한 번쯤은 100년 혹은 200년 뒤의 세상은 어떨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나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 곳을 점검해 보기 위해서요. 최만리도 나쁜 마음에서 저항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 역시 그 시대에 최선을 다해서 산 사람일 거예요. 당시 동아시아 세계는 중국을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당연히 최만리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겠지요. 하지만 어떤가요? 시간이 흐른 뒤에 보면 지금은 옳다고 믿었던 생각이 나중에는 굉장히 편협한 시선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선을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시선은 과연 미래를 향하고 있을까 하는 물음을 던져봐야겠죠.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훈민정음이 태어나기 위해 이러한 상고를 겪은 것도 그 당시 사람들이 지닌 시선의 문제였겠지요. 강한 저항에도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유는 유학의 나라를 완성시키고자 하는 욕구 때문이었습니다. 세종 10년, 진주에 사는 한 남자가 아버지를 죽이는 폐륜을 저질렀어요.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았지요. 세종은 백성들에게도 유학을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종의 뜻에 따라 나온 것이 삼강행실도입니다. 삼강행실도는 왕과 신하,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에게 모범이 될 만한 충신, 효자, 연려의 이야기를 모아 만든 그림책이에요. 백성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을 넣은 거지요. 하지만 그림과 같이 써넣은 글은 모두 한자였습니다. 글을 모르는 대부분의 백성은 읽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안타까움이 세종에게는 훈민정음 창제의 필요성을 깨닫는 계기이자 원동력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세조의 계유정난. 세종에 이어 조선의 역사상 처음으로 적장자인 제5대 왕 문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문종은 아버지인 세종을 무척 많이 닮았고
세종의 건강이 악화될 무렵부터 대리청정을 시작해 무려 7년간 아버지 대신 나랏 일을 직접 돌보았기 때문에 이미 검증된 왕이었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몸이 약해서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문종이 조금만 더 오래 살았다면 세종이 이룩한 태평성대를 지속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까운 일이지요. 문종의 아들인 단종은 11살의 어린 나이로 조선 제6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종의 자리를 노리는 이가 있었어요. 세종의 둘째 아들이자 문종의 바로 아래 동생인 수양대군입니다. 수양대군은 태종 이방원을 이을 만한 권력의 화신이에요. 왕이 되고자 하는 야심을 숨기고 있다가 형이 죽자마자 발톱을 드러냈죠. 당시 조선의 왕실에는 단종을 지켜줄 만한 어른이 하나도 없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죽고 없는 상황이니 단종에게는 왕이 되겠다고 덤비는 삼촌을 이겨낼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수양대군은 쿠데타를 일으켜 조카를 쫓아내고 왕위에 오릅니다. 이 일의 출발이 계유정난이에요. 계유년에 일어난 난을 깨끗하게 정리했다는 뜻입니다. 뭔가 이상하지요? 자기들이 난을 일으켜 놓고 그걸 정리했다고 하니 말입니다. 계유정난은 역사가 승자의 기록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말이에요. 계유정난 이후 제7대 왕 세조로 즉위한 수양대군 입장에서 볼 때 계유정난은 자신이 혼란을 정리하고 나라를 편안하게 한 사건이지요. 하지만 수양대군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배후에는 한명회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의 책략가라고 할 수 있지요. 한명회는 수양대군을 도운 공으로 평생 엄청난 권력을 휘두르며 살았습니다. 수양대군의 오른팔 같은 인물이 하나 더 있었는데 바로 신숙주입니다. 신숙주는 단종의 할아버지 세종이 아끼던 학자였습니다. 집현전에서 늦게까지 책을 읽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 모습을 본 세종이 골룡포를 벗어 덮어주었다는 일화가 유명하지요. 세종은 죽기 전에 신숙주에게 문종을 잘 보필해달라고 부탁까지 했지만 신숙주는 세조에 의해 유배당한 단종을 처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단종은 왕위를 빼앗긴 지 2년 만에 사약을 마셔야 했습니다. 그때 단종의 나이가 16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단종 복위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조의 신하가 되기를 끝까지 거부하고 목숨을 잃은 6명의 신하가 있는데 이들은 이후 사육신으로 불리며 충절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이처럼 계유정난은 배신과 의리, 성공과 비극이 교차하는 한편의 드라마와도 같았어요. 피로 얼룩진 드라마라고 할 수 있겠지요. 태종만큼 손에 많은 피를 묻히며 왕위에 오른 세조는 태종이 그랬던 것처럼 왕권 강화에 힘썼습니다. 계유정난은 명분이 없는 쿠데타였거든요. 힘으로 신하들을 눌러야 했던 세조는 육조직계제를 되살렸습니다. 다시 소통에서 불통으로 간 거지요. 그래서 집현전을 없애고 신하들과 학문을 논하는 자리인 경연도 폐지했습니다. 물론 세조에게 업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조는 강력한 정치 질서를 세우기 위해 법전을 만들고자 했어요. 새로운 시대를 열려면 법이 필요하거든요. 조선시대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 편찬 사업은 세조의 명으로 시작됐습니다. 이것이 훗날 제9대왕 성종 때 완성된 것이지요. 조선의 체제를 완성한 성종. 조선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고려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고려 건국 초기 왕건이 함께 나라를 세운 호족들이 있어 힘이 약했던 것처럼
조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성계는 정도전 같은 신하들과 함께 조선을 건국했기 때문에 왕권이 미약했습니다. 고려에서는 광종이 피해 숙청을 단행하면서 왕권을 강화했고 성종이 나타나 태평성대를 일궈냈어요. 조선에서는 태종이 광종과 같은 역할을 했지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세조가 또 한 번 피바람을 일으킨 다음에야 성종이 등장합니다. 이룰 성이 붙은 만큼 성종 역시 업적이 많은데 세종이라는 엄청난 인물에 가려 티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성종의 아들이 연산군인 탓에 폭군의 아버지라는 이미지가 강해진 것도 하나의 이유겠지요. 성종의 가장 큰 업적은 경국대전을 완성하고 조선의 시스템을 완벽하게 정비한 것입니다. 성종은 조세징수부터 인재등용 절차, 교육과 국방 등 전 분야의 제도를 완비하며 조선의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경국대전은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준이 됐어요. 이 시대에는 경국대전 외에도 수많은 서적이 편찬됐습니다. 각 분야의 자료들을 집대성한 책이 쏟아져 나오니 자연히 문화가 용성했지요. 성종의 바람은 조선을 유학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세조가 집현전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홍문관을 세워서 그 역할을 담당하게끔 하고 중단됐던 경연도 다시 시작했어요. 성종은 신하들과 유학경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루에 3번이나 진행되는 경연을 꾸준히 잘 해냈어요. 세종보다 자주 신하들을 만난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횟수입니다. 심지어 야대라고 해서 밤중에 신하들을 불러 경연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일만 했던 건 아니에요. 야대가 끝나면 술자리와 후궁들이 성종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성종은 술과 여색을 굉장히 좋아하는 왕이었습니다. 왕에게 요구되는 덕목 중 하나가 후손을 많이 남기는 것이었으니 왕의 역할에 충실했던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죠. 성종은 세종 이후에 다시 한번 소통의 시대를 만들면서 조선의 문화를 정비한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교의 나라를 지향하는 조선의 기틀이 자리 잡게 되었죠. 성종 때 이르러서 단일 왕조로 500년을 이어온 조선의 기틀이 갖춰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